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법정지상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. 누가? 내가.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은 진검, 목공과 진검의 차이라고 할까요? 그 살아있는 경매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경매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고 책으로 한 경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권리나 유형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그것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죠. 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. 그거 돈 벌기 쉬워. 이렇게 이거 사면 돼. 이렇게 난 강의를 하는데 책을 통한 강의들을 보면 엄청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들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방식대로의 살아있는 경매, 살아있는 법정지상권의 실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학원에 오늘은 내가 좀 살아있는 경매, 돈 버는 경매, 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경매, 실전적인 경매에 대한 얘기를 법정지상권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기가 땅에도 나오고 부여가 되잖아요. 땅에도 건물에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. 즉 그렇게 각각의 등기가 부여됨으로써 어떤 경우에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라졌을 때 따로따로 됐을 때 이해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. 당연히 건물 주인은 건물을 쓰고 싶어하고 땅 주인은 자기가 땅이 건물 때문에 구속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. 속박당한 거잖아. 건물 주인도 억울하고 써야 되겠고 땅 주인도 나름 억울합니다. 이럴 경우에 그걸 명쾌하게 해석해 준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의 유무를 먼저 따지는 거죠. 유무. 있냐 없냐.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면 그 철거당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. 그런 관계를 1차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함으로써 서로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다 맞는 말이니까. 나 건물 주인이야. 나 땅 주인이야. 누구 말이 맞아?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강제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. 그것이 법정지상권의 유무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엄연히 다른 거로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다. 경매에서 나오는 결과다. 그 다음에 관습법상은 가압류에 의해서 실행되는 결과다. 즉 강제경매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 땅 주인과 건물의 주인에 특별히 철거한 데는 특약이 없는 한은 그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다.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어려운 거예요. 이건 강제경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. 근데 임의경매가 되면 관습법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법정지상권이 적용되거든요. 그 유무를 따져보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. 1번.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려면 1번.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. 저당권의 실행. 딴 건 안 돼요. 가압류 같은 건 안 돼요. 두 번째.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만이 해당됩니다. 성립하려면. 그러니까 철거할 수 없다는 뜻이야.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토지 위, 지금 토지 갖고 얘기하는 거야, 지금. 토지의 저당권을 잡았을 당시에 그 위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지는 거야. 있었으면 그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. 두 번째, 저당권 설정 당시, 최초의 저당권, 아까 말한 설정 당시에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동일해야만 된다. 이런 세 가지가 지켜지면 법정지상권은 존재하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. 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.
근데 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. 법정지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. 왜? 첫 번째,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어느 은행이 건물이 있는 땅을 담보를 해서 돈을 주냐고. 줘야 안 줘요, 은행에서. 건물 있으면 안 주잖아요. 두 번째 조건이 더 힘들어요. 안 줄 수밖에 없는 이유야, 은행에서. 왜?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랬지. 저당권 설정 당시에. 동일인이야, 그래. 동일인이면 은행에서 나와서 보니까 같은 사람 거야. 그럼 둘 다 잡아요? 하나만 잡아요? 둘 다 잡잖아. 근데 이거 하나만 잡은 경우잖아. 땅만 나갔으니까.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냐, 이 말이야. 발생 안 한단 말이야. 따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어려운 거 배울 필요 없이 땅을 다룰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은 법적 지상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있어요. 뭐냐면 저당권자가 개인일 경우입니다. 이건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해서 내 동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같은 경우 아무것도 잡을 게 없잖아, 담보가. 그럼 이게 뻔히 알면서도 이런 형식적인 걸 잡고 돈을 빌려줄 때가 있다. 그래서 상대가 잡은 담보권자가, 즉 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면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빼고는 전부 다 토지에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잘 따져줬다 하더라도 다른 학원 강사님들이 따져줬다 하더라도 또 변호사한테 이걸 찾아갔다 한들 그분들은 이걸 돈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잘 몰라서 그냥 이거 된다 안 된다 진다 이긴다만 얘기하지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키냐는 경험이 없는 한은 못할 것이다.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뭐 한 50번 정도의 법정지상권을 다뤄봐서 뭐 백전백승했죠. 좀 늦게 받은 것도 있고 좀 덜 남은 것도 있지만 다 남는단 말이야. 그 남을 수 있는 유형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. 자, 일단 토지주인은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잡았다 하더라도 믿질 일은 없어요. 요새는 이거 은행 금리가 약하잖아요. 갖다 맡기면 1%밖에 안 줘요. 예금을 해도, 정기예금을 해도 1%밖에 안 준단 말이야. 근데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법정지상이 성립하는 건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3% 정도의 이율로 법적으로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보다 3배를 받을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설사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게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료만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. 뭐뭐가 안 돼? 철거가 안 되고 퇴거가 안 되는 것뿐이지 지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. 지료를 안 낼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지료를 안 내면 또 아까 같은 법정지상권의 유무 문제로 들어가서 없는 게 돼버려. 돈을 안 내면. 철거당한단 말이야. 따라서 그 사람은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지. 철거당할 각오를 하기 전에는 돈을 줘야 될 거야.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건물이 있는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훨씬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그럼 그 액수는 어떻게 평가되는 거냐. 자, 우리는 그 우선 지료를 받으려면 정식 이름은 지료가 아니죠. 부당이득 청구권이에요. 부당이득 청구권을 통해서 돈을 받는 걸 흔히 지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료는 평가를 해요. 감정평가를. 주로 비교평가로 합니다. 비교사례평가라고 해서. 그래서 이 옆 땅이 얼마고 이 땅이 얼마니까 이 땅도 얼마다라는 비교평가를 한단 말이야. 그럼 예를 들어서 3억이야 이 땅이. 3억이면 3억에 대해서 3%를 보통 받는다는 말이죠. 그러면 3억에 3%면 3, 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연. 은행이자의 몇 배가 되는 거죠. 그런데 단 이건 틀립니다. 그 토지 3억이 나가는 토지 위에 상가가 있을 경우도 있고 주택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나무를 키울 때도 있고 돼지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.
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액이 틀려진단 말이지.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거는 그 땅값의 5%까지도 적용을 시키죠. 그 이상도 적용시키는 걸 봤어요, 제가. 5% 이상 한단 말이에요, 상가는. 수입이 좋을수록 수입이 좋다는 걸 내가 증명하면 그것만큼 소송에서는 유리한 돈이 나온다는 거죠. 보통 집 같은 건 3%잖아요. 근데 돼지우리라든가 나무 같은 거는 소득이 얼마 없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, 재판부에서. 그런 건 1%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잡을 때 요령이지. 아, 이 땅이 얼마짜리 땅인데 이 땅이 어떤 것을 유용하게 쓰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받는 소득은 엄청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내가 언제 강의한 적도 있는데 그 돼지우리 한번 내가 좀 명도하려다가 혼난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. 그 돼지라는 놈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. 얼마 전에 저걸로 봤는데 돌고래 다음에 돼지가 좋던가 그래요. 머리가 엄청 좋아. 그 내가 먹이 같은 거 갖다 줄 때 가면 조용해, 얌전해. 근데 내가 한번 명도하려고 잡으러 갔더니 벌써 딱 알고 튀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. 사람보다 한 3배, 4배 빨라요. 거기다가 넘어져도 얘들은 이게 짧잖아, 다리가 이게. 후다후다 일어난다니까.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. 코너에 몰리면 소리 들어봤어요? 돼지 먹다는 소리라고. 감히 못 잡습니다. 그 소리 어마어마하게 질러요. 엄살로 엄청 셉니다. 아, 포기해갖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가보면 또 지들 집이라고 또 와 있어요. 벌써 거기. 돼지 같은 거 하면 생기는 것도 없고 명도만 힘들어요.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될 것이다. 그 소송하는 방법도 해보니까 달라요. 책하고 많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으면 아까 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지. 그건 많이 받죠. 근데 나무를 심었어. 그 나무가 얼마나 번다고 내가 그걸 얼마나 달릴 거야. 그럴 때 좀 살짝 요령을 펴서 부당이득을 하지 말고 내 손해보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목을 바꿔버려야지. 난 이것 때문에, 이런 나무들 때문에 한마디 땅을 못 써먹고 있다. 그래서 1%만 지급하려는 소송을 좀 더 올릴 수 있겠죠. 손해보상으로 바꿔갖고. 그렇게 요령이야. 내가 해보니까 책하고 많이 다릅니다. 실제로 해보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정신사건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.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